1번 문제. 다음 중 거래 판료소와 그 예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거래 판료소를 외운다라기보다는 거래 판료소보다 일단 머릿속에 먼저 있어야 되는 거는 자산과 비용은 차변이 증가돼. 부채, 자본, 수익은 대변이 증가돼. 이게 일단 기본 개념이야. 이것만 알고 있어도 문제는 다 풀어지니까. 자, 첫 번째는 자산이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했대요. 왜냐면 설립을 위해서 투자를 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당 구입하냐고 현금 썼으니까, 우리는 원재료라는 자산이 들어오게 되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직원의 주택 구입 자금 1억 원을 이체하여 대여해야 했다. 대여했으니까 돈이 나갔죠? 그러니까 자산이 감소했어. 자산이 감소하고 이거 나중에 돌려받을 거죠?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다시 증가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부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자산이 감소하고 자산이 증가해야 한다. 이해되시죠? 네. 약소금을 발행하여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다. 그럼 외상매입금을 갚았으니까 부채가 감소했고, 약소금을 발행했으니까 다시 부채가 또 증가했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입선출법에 따라 기말 재고 금액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공짜 문제예요. 공짜 문제예요. 선입선출법이니까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야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는 200개, 그 다음에 150개 팔았죠. 맞나요? 그 다음에 100개를 또 사왔죠. 이 상태에서 기말 재고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150개가 나간 시점에 200개 중에 150개가 나갔겠죠. 그럼 몇 개 남았어요? 50개가 남았어. 얼마짜리? 200원짜리. 그러면 10,000원이 남았나요? 그쵸? 그리고 100개는 그대로 있는 거죠. 100개는 그대로 있는 거니까 100개는 얼마짜리? 300원짜리. 그러면 30,000원이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 창고에는 10,000원과 30,000원 두 개를 더하니까 40,000원어치의 기말 재고가 남아있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영업의 비용 우리 외우셨나요? 영업의 비용 외웠잖아요. 영업의 비용. 우리 뭐뭐뭐 있었죠? 이자 비용, 기부금, 무슨 손, 실, 그리고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만큼이 영업의 비용이었죠? 맞나요? 이렇게 영업의 비용,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지. 당연히.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계정 과목은 3번이 정답이죠. 손, 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개발비는 자산이에요. 그쵸? 개발비는 무형 자산이고, 경상연구개발비하고 소모품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4번. 문제 4번은 우리가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랬는데,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 동안 영업활동에 사용하고자 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 맞죠? 그 다음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없는 자산. 일단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공짜 정답은 그냥 4번이었어요. 맞죠?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다. 맞잖아요. 유형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있는 거고.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일단 1번 보기에 유형자산은 모두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까? 안 하는 게 뭐뭐 있다 그랬죠?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 두 가지는 감가상각을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외웠고요.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기 때문에 비화폐성 자산인 거죠. 화폐성 자산이라는 얘기는 돈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화폐성 자산인 거고, 무형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죠? 맞나요? 네. 그래서 일단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의 거래를 모두 반영하였을 경우 나타난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월 1일 시장성 있는 주식을 단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4,200원에 취득하였다 그랬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5번은 이쪽에다 엎어요. 단기매매증권을 첫 번째 취득했을 때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100주를 4,200원씩에 취득했으니까 우리는 단기매매증권이 42,000원이 들어오나요? 42만원? 그쵸? 42만원. 단기매매증권이 42만원이 들어오게 되고요. 우리 단기매매증권 취득 시 수수료 어떻게 해요? 900번대에 있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죠. 맞나요? 수수료 비용이 얼마? 2만원. 어찌되었든 대변에 그냥 돈이 나갔을 거예요. 그죠? 뭘로 지불하든 상관없으니까. 이해가 됐죠? 그런데 우리는 그 100주를 4,300원에 처분했나요? 그러면 처분했을 때 우리는 100주를 모두 다 팔아버렸으니까 내 단기매매증권은 얼마짜리가 나가요? 42만원이 나가겠죠? 나 42만원 주고 샀으니까. 그런데 우리 돈은 얼마 받아요? 43만원. 맞죠? 그럼 우리 여기서 이익이 얼마 생긴다? 만원이 생긴다.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만원이 생긴다.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를 풀고 난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은 만원이 발생한다. 맞죠? 단기매매증권 취득할 때 수수료 자산 처리하지 않고 비용 처리한다. 이것도 맞죠? 단기순이익은 우리는 이 단기매매증권 때문에 비용이 2만원이 생겼고 수익이 만원이 생겼죠. 결국 만원 손해봤네. 수수료 때문에.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단기순이익은 만원이 감소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으니까 3번이 정답. 단기순이익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게 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문제 6번. 부채를 인식하는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채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의무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맞죠? 현재 의무가 확정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일단 부채에서 무엇을 알고 계셔야 되냐? 충당부채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발부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금액도 확정되어 있고 기간도 확정되어 있어. 거의 이해가 되셨죠? 어느 날 언젠가 지급해야 할 이렇게 되는데 충당부채는 현재 의무가 현재 의무가 존재해요.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 거고, 대신에 충당부채는 금액은 미확정되는 경우의 수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당부채다라고 하는 거에 우리 대표적인 거 퇴직급여 충당부채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당장 퇴사한다 그래도 퇴직금 계산 다시 해야죠. 그리고 먼 날 언젠가 퇴직한다라고 하면 퇴직금 계산 그때 가서 또 다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충당부채를 설정은 하되 대략의 금액이다. 얘는 정확한 금액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우발부채라고 하는 것은, 우발부채의 제일 중요한 건 얘는 우리 회계에서 부채로 인식을 하지 않아요. 부채로 인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재 의무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는 우발적인 사고로 부채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발적인 사고로 부채로 바뀔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부채가 아닌데 어떠한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부채로 바뀔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금액도 당연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금액도. 이해가 되셨나요? 우발 채무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아버지가 하지 말라 그러는 보증이 있어요. 보증 서면, 보증 설 때는 내가 채무자는 아니죠. 상대가 빚을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보증 쓰는 거잖아. 그렇죠? 이런 보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소송 중일 때. 소송 중인데 상대 회사랑 소송이 걸렸는데 이거 패소 확률이 너무 높아. 내가 지면 보상금이 이만큼이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런 것들이 다 우발부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대신에 이 우발부채는 재무제표에는 기록을 할 수가 없고요. 재무상태표에는 기록하는 게 아니고 얘는 주석으로 기재해요. 주석으로. 우리 이런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뭐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알려야죠. 투자자들한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우발채무에 대한 걸 조금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부채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 맞죠? 일반적인 부채는 다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언젠가 돈이 나가야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되셨죠? 당의 의무 이행에 사용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 대략 얼마 정도? 우리가 금액이 확정이 안 된 거는 충당부채 하나밖에 없어요. 충당부채는 금액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대략의 금액을 부채로 설정을 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된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7번. 재무상태표의 기본 요소 중 하나인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본이란 기업 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자녀 청구권이다. 네. 말이 조금 어려워서 그런데 소유주,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투자자들의 지분을 얘기하는 거고 배당금 수령이나 청산 시에 주주 간의 권리가 상이한 경우란 얘기는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경우에 주주 지분을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네.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총액은 자산 및 부채를 인식, 측정함에 따라 결정된다. 왜냐하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난 나머지를 자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총액은 주식의 시가총액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니요, 4번이 정답이에요.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의 현재 가치를 얘기를 해요. 현재 가격. 시장 가격.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거 주가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막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총은 계속 변해. 시총은 멈춰있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근데 재무상태표 보고서는 몇 월 며칠 현재로 딱 멈춰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둘은 일치할 수 없다.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의 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랬거든요. 문제 8번은 아까 이 문제 3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판매비와 관리비하고 영업외분,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에서 가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야 영업이익이 나오죠. 그럼 주어진 보기들 중에 뭐부터 지워? 영업의 비용을 빨리 지워야죠. 얘네들은 계산에 포함이 안 되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만 가지고 계산을 할 거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그래서 세 번째 점에 있는 상거래 채권 외의 대손상각비, 걔가 기타의 대손상각비니까. 그리고 이자 비용, 그리고 기부금 밑에 세 개를 다 지워야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급여랑 대손상각비 7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제조기업의 원가 계산 상식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거든요. 조금 어려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자, 문제 9번. 네, 풀기 위해서 우리가 원가에 대해서 T자 3개는 무조건 외우시라 했죠. 원가에 대해 T자 계정 3개를 외우고 계셔야 돼요. T자 계정 3개를. 첫 번째 하나는 원재료, 그리고 제공품, 그리고 제품.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기초와 기말이 존재한다.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럼 원재료는 외부에서 뭐 해야 된다?
매입을 해야 하고 그러면 원재료 소비액이 나온다. 맞죠? 재공품 계정에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오더라. 얘네들을 우리는 단기 총 제조 원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그러고 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그대로 여기로 들어가요. 맞죠? 그러고 나면 제품 계정에서 뭐가 나온다? 매출 원가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양쪽의 합은 무조건 다 같아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할 게 뭐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는 것 같은데 1번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기초 제공품과 기말 제공품을 반영해야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 보기는 단기 총 제조 원가에 대한 설명이지. 맞나요? 네, 그렇게 돼 있고 3번 보기는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돼 있는데 3번 보기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죠. 기초 제공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총 제조 원가 플러스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 재고액 그랬으니까. 그쵸? 3번 보기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 다음 매출 원가를 구하려면 더하기 빼기가 잘못됐죠. 기초 제품 재고액에다가 플러스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하고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야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정답이 할 게 1번, 2번밖에 없는 거예요. 직접 재료비는 기초 재료 매입에 마이너스 기말 원재료 뺐을 때. 그런데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틀렸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원재료의 소비액은 직접비도 있을 거고 간접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다 직접비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일단 그런데 1번, 3번, 4번의 식이 완전히 다 틀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2번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얘는 원래 정답은 원재료 소비액이다 라고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원재료 소비.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10번. 개별원가와 종합원가 계산의 비교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는데 문제 10번도 어떻게 보면 공짜 문제고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외우셔야 합니다. 원가 얘기하는 제가 유튜브에도 총정리 엄청 많이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공장의 종류가 개별원가를 하는 공장과 종합원가를 하는 공장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맞죠? 그래서 개별원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생산? 주문 생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종합원가는 연속 대량 생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건설, 조선, 기계, 항공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이소에서 파는 것들 다 종합원가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럼 우리는 원가를 어떻게 구분한다? 직접 재료비 그리고 직접 노무비 그리고 제조 간접비로 구별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개별원가 계산에서의 원가의 구분은 이렇게 한다 했고요. 종합원가 계산에서의 원가의 구분은 이렇게 한다 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를 직접 원가라고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 기초원가라는 표현도 쓰고 기본원가라는 표현도 쓴다. 제조간접비를 간접원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직접 재료비만 재료비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가공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공비는 또 다른 표현으로 전환원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맞나요?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에서의 숙제는 이 간접비의 배분에 있더라. 간접비의 배분에 있더라. 그리고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우리가 조업도에 따른 뭐를 계산해야 된다?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걸 계산해야 한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숙제. 이해가 되셨죠? 개별원가 계산이 비용도 많이 들고요. 시간도 많이 들고 대신에 정확성도 더 높다.
요 정도가 우리가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외워주셔야지 돼요. 자, 그리고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잘못된 것은 종합원가는 소품종 대량 생산의 경우에 사용한다. 맞죠? 네.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별로 집계하고요. 개별원가 계산은 작업별로 집계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개별원가 계산은 하나씩 생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 제품, B 제품, C 제품, D 제품 주문이 많이 들어왔다. 그럼 장부가 주문받은 개수대로 존재를 해야 돼요. 작업별로.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뭐별로? 공정별로 집계를 하게 된다. 왜냐하면 똑같은 걸 계속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 1부분에서 2부분에서 3부분에서 발생한 것들만 집계를 해주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개별원가 계산에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종합원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똑같은 걸 계속 지속적으로 생산을 하는. 이해가 되셨죠?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시오. 이 예는 우리 엄청 중요하게 했고요. 그래서 11번. 완성품 환산량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완성 수량에 플러스 기말 수량 마이너스 기초 수량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완성품의 기말까지 계산을 하면 무슨 법? 평균법. 얘가 끝까지 가면 선입선출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원가를 두 가지로 나눴죠. 그쵸? 원가를 두 가지로 나눴는데 재료비는 퍼센트를 따져야 될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죠. 재료는 착수 시에 전량 투입되었다 그러면 퍼센트는 아예 신경을 안 쓰시면 돼요. 제조 진행에 따라서 소비가 된다 그러면 퍼센트를 무조건 따져야지 돼요. 가공비는 하늘이 두 조각 나도 무조건 퍼센트를 따져주셔야 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 물어봤어요? 재료비와 가공비의 각각 완성품 환산량. 그런데 재료는 공정 초기에 투입되며 그랬죠? 맞나요?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그러니까 재료비는 퍼센트를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고 가공비는 퍼센트를 신경 쓰란 얘기예요. 그럼 평균법이니까 자, 재료비는 완성품 수량 그대로 완성품 몇 개래요? 300개 플러스 기말 수량 몇 개예요? 200개. 그래서 500개. 끝. 가공비는 완성품 수량 300개 플러스 기말 수량이 200개에 50%니까 몇 개? 100개로 계산하셔야 정답이 나옵니다. 400개. 그래서 500개, 400개, 3번이 정답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자, 그 다음 12번. 12번은 부문별 원가 계산. 그래서 보조부문비를 원가에 배부하는 방법에 몇 가지가 있더라? 세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12번 여기 옆에다가 볼까요? 우리는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맞나요? 보조부문비 배부 방법에 세 가지가 있고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관계를 완전 무시한다. 단계 배부법은 배부 순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결정하고 상호 배부법은 완전 고려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누가 가장 정확하다? 상호 배부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이렇게 됐죠? 네. 맞나요? 그쵸? 네. 그래서 정답은 자, 1번 볼까요? 상호 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제공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여 배부함으로 사전에 배부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아니요. 금액은 왜냐면 제조 간접비의 집계가 끝나야지만 그 다음에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하는 거니까. 미리 원가 계산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1번이 일단 정답이고요. 단계 배부법은 우선순위, 직접 배부법은 무시하고 원가의 정확성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정확하다. 그쵸?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부가세법 문제인데요. 세금계산 서민 영수증 발급 면제에 해당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이건 세무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니까 우리가 13번 문제에서 뭐를 알아두셔야 되는 거냐면 판매 목적 타사업장 간주.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라는 표현이 엄청 많이 나와요. 문제를 풀어보시다 보면 어찌되었든 판매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판매 목적이라는 얘기는 팔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세금계산서 발급해야죠.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일단 국외,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을 발급할 수 없죠. 맞죠? 네. 그 다음에 무인 자판기 옆에 서서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간주 공급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라 했어요.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이건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매일 정답이 공급연월일이었는데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 다음 공급가액과 세액, 그리고 작성연월일이 필요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결국 정답은 4번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도 필요하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지고 거래할 거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문제가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4번이 정답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 다음 부가세법상 면세되는 용역이 아닌 것은,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해드렸는데 그쵸? 그냥 공짜 3번이었죠. 여객 운송 중에 면세에 해당하는 것은 시내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그 다음 일반 고속버스가 면세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KTX라든지 항공기 이런 것들은 다 과세. 택시 과세. 대신에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객 운송은 매입세 공제받을 수 없다. 하나만 받을 수 있더라. 전세버스. 맞죠? 이건 저희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면세가 아닌 것은 3번입니다. 고속철도, 그러니까 KTX는 부가세가 붙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이론을 풀이해드렸고요. 몇 개 맞으셨나요?